2026년 천문학계에는 역사적인 두 개의 획이 그어질 예정이에요. 다음 달인 2월에는 인류가 무려 50년 만에 다시 달 근처로 떠나게 되고 2026년 연말쯤에는 또 다른 놀라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죠. 1977년에 지구를 떠났던 보이저 1호가 드디어 지구로부터 일광일 떨어진 지점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하루를 꼬박 날아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인류가 만든 물체가 처음으로 돌파하는 순간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바다에서 인류가 세운 가장 먼 이정표가 되는 거죠. 빛조차도 하루가 걸리는 거리를 약 50년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간 보이저 1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초속 17km의 속도로 우주 깊숙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토록 놀라운 보이저의 역사적인 성과들을 몰아서 정리해 볼게요. 1977년 8월과 9월에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두 대의 우주선이 연달아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흥미롭게도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되었지만 2주 뒤 출발한 보이저 1호가 더 빠른 궤도를 타고 날아가면서 결국 형님 역할을 하게 되었죠. 당시 두 탐사선의 이름은 마리너 11호와 12호로 명명될 예정이었는데요. 나사는 이 탐사선들이 기존 마리너 시리즈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인 보이저를 붙였어요. 두 탐사선이 출발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운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175년에 한 번씩만 찾아오는 행성 배열이 1970년대 후반에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태양의 한쪽의 일렬로 늘어서면서 하나의 탐사선으로 여러 행성을 차례로 방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걸 그랜드 투어라고 불렀는데, 만약 기회를 놓쳤다면 다음 찾아올 때는 2152년이 되어야 했죠. 행성들의 중력을 이용해서 가속하는 중력 도움 비행 기술 덕분에 30년 걸릴 여행을 12년 만에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이저에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골든 레코드예요. 금으로 도금한 구리 원판 2장에는 지구의 모습을 담은 115장의 사진과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 지구의 소리를 모은 12분짜리 음향 몽타주, 그리고 90분 분량의 음악이 담겨 있죠. 혹시 먼 우주 어딘가에서 외계 문명이 이 탐사선을 발견한다면 인류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타임캡슐이에요. 레코드 표면에는 재생 방법까지 그림으로 새겨 놓았고요. 베토벤의 교향곡부터 척베리의 로클롤까지 다양한 음악들이 담겨 있고, 한국어 인사말인 안녕하세요도 있고요. 1979년 3월 보이저 1호가 처음으로 목성에 도착했어요. 목성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약 5배가 넘는데 KTX로 치면 240년을 달려야 하는 거리죠. 보이저는 단 4일 동안 목성 주변을 탐사하면서 무려 33,000장의 사진을 찍어보냈어요. 하루에 8,000장씩 찍은 셈이니까 정말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고 할 수 있죠. 그 전까지는 흑백에다 해상도도 낮은 사진들만 있었는데, 보이저에는 최신 고성능 컬러 카메라가 2대나 달려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이 가장 놀란 건 목성의 대적점이었어요. 지구보다 3배나 큰 거대한 폭풍이 계속해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망원경으로는 그냥 빨간 점으로만 보였던 게 실제로는 엄청난 규모의 대기 순환 현상이었던 거예요. 이 폭풍은 수백 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가스로만 이루어진 목성의 특성이 이런 격렬한 난기류를 지속시킨다고 추정돼요. 지구 3개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크기의 폭풍이 지금도 목성에서 회전하고 있는 거죠. 보이저는 목성의 위성들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 중에서도 2호라는 위성은 정말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표면이 온통 노란색, 주황색, 갈색으로 뒤덮여 있었고 여기저기 튀어나온 것들로 지저분해 보였어요. 알고 보니 이게 전부 화산과 분출물이었어요. 태양에서 7억 8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추운 곳에 있는 작은 위성이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천체였던 거죠. 보이저가 보낸 사진에서만 최소 8개 이상의 화산이 물질을 뿜어내고 있었고 높이가 400km까지 치솟았어요. 2호가 이렇게 활동적인 이유는 목성의 거대한 중력 때문이에요. 목성이 2호를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내부에 마찰열이 발생하고, 이게 마그마를 자극해서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지구 크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위성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활화산을 목격했어요. 과학자들은 2호가 초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또 다른 위성 유로파는 표면이 매끄러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얼음층에 수많은 균열이 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밑에 거대한 바다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나중에 물기둥이 분출하는 모습이 관측되면서 지하 바다의 존재가 확인되었죠.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는 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로파 탐사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1980년 12월 보이저 1호는 토성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도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죠.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수천 개의 얇은 고리들이 새롭게 발견되었고, 토성의 자기장이 지구보다 강하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목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력한 자기장이었죠. 이 강력한 자기장은 고리의 입자들의 영향을 미쳐서 궤도를 휘어지게 만들고 고리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토성의 고리는 정말 경이로운 구조예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것부터 열차만한 사이즈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진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들이 뭉쳐진 집합이 무려 8만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거든요. 그 안에 지구가 7개나 들어갈 정도로 아주 커다란 크기죠. 그런데 측면에서 보면 믿기 힘들 정도로 얇아서 하나의 선으로 보일 정도예요. 1600년대 갈릴레이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토성 양옆에 귀가 있다고 기록했는데, 이게 고리라는 게 밝혀진 건 5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어요. 토성의 위성 타이탄도 흥미로운 대상이었어요.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지구처럼 두꺼운 대기를 가진 위성이거든요. 주로 질소와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보이저는 타이탄의 극지방에서 액체 멘탄이나 에탄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건 타이탄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발견이었어요. 나중에 호이겐스가 타이탄 표면에 착륙했을 때 액체 메탄과 에탄이 흐르는 강과 호수, 그리고 지구와 흡사한 지형들을 발견하면서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보이저 1호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토성까지만 탐사하고 임무를 끝낼 예정이었어요. 타이탄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더 이상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는 궤도를 잃어버렸거든요. 반면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계속 여행을 이어갔어요. 1986년 2월에는 천왕성에 도착해서 이 행성이 목성이나 토성과는 전혀 다른 얼음 행성이라는 걸 밝혀냈죠. 천왕성은 수소와 헬륨이 90%를 차지하는 목성과 달리 대기 밑에 물과 암모니아, 메탄으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고, 중심부에 암석과 얼음 핵이 있었어요. 1989년 8월에는 해왕성까지 도달했어요. 보이저 2호는 지금까지도 해왕성을 방문한 유일한 탐사선으로 남아있죠. 해왕성은 생각보다 훨씬 선명한 청록색을 띠고 있었고, 예상보다 역동적인 대기 활동을 보여줬어요. 보이저 2호가 이렇게 두 행성을 모두 탐사하는 동안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나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요청한 건데, 태양계를 떠나기 전에 지구를 한번 촬영해달라는 거였죠. 보이저 1호는 태양계 가장자리인 약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향해 셔터를 눌렀어요. 그렇게 촬영된 사진에서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 하나로 희미하게 나타났죠. 단 0.2 픽셀 크기의 작은 점이었어요. 이 사진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먼 우주에서 촬영된 지구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먼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정말 티끌 하나 없이 작고 또 외로운 존재로 보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갈등, 욕심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사진이었죠.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쓰면서 우주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사진은 보이저 1호가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되었는데, 그 후 두 보이저의 카메라는 영구적으로 꺼졌어요. 2012년 8월 25일 보이저 1호는 마침내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곳부터는 태양풍의 영향이 닿지 않는 진정한 성간 우주의 영역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가진 공간이에요. 보이저 1호는 이 깊은 우주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일단 성간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 그리고 기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빅뱅에서 생성된 많은 원자가 수소와 헬륨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죠. 성간 우주는 아주 뜨거웠어요.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차가워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수만 도에 달하는 고온의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보이저는 이 성간 우주에서 신비로운 소리도 감지했어요. 3kHz에서 거의 3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우주의 웅웅거림이었죠. 과학자들은 이게 플라즈마 파동이 만들어낸 소리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보이저 1호는 성간 충격파라는 현상도 감지했어요. 빠르게 이동하는 입자가 성간 물질에 충돌하게 되면 충격파가 발생될 것이라 예상해 왔었는데 실제로 보이저가 성간 우주로 나가게 되면서 그 존재가 입증된 거죠. 과학자들은 이 성간 충격파가 초신성 폭발 등 아주 강력한 사건에 의해 발생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즉 우주에서 입자를 아주 빠르게 가속시킬 수 있는 사건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보이저 1호는 우리의 태양 거품이 새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태양 거품은 우리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거품 형태의 구조를 말하는데 태양에서 발생되는 태양풍이 성간 물질들과 충돌하면서 이러한 거품 형태를 만들게 되죠. 이 태양 거품은 태양계 외부에서 오는 방사선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거품의 경계가 예상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간 우주로 나가는 과정에서 태양권의 보호막이 어떻게 외부 물질과 상호작용하는지 처음으로 생생한 데이터를 얻게 된 거죠. 만약 이 거품이 계속 새게 된다면 더 많은 태양계 외부 방사선이 태양계 내부로 들어오게 될 수도 있고 이는 지구와 같은 행성의 생명체들에게 아주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현재 보이저 1호는 초속 17km의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해마다 태양에서 지구 사이 거리의 3배가 넘는 먼 거리를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엄청난 속도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1광일밖에 안 되는 거리에 도달했다는 건 오히려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줘요. 이미 지난 세월 동안 보이저는 실제로 크고 작은 고장도 빈번하게 벌어졌어요. 가장 최근엔 사실상 아무런 의미 없는 0만 반복되는 데이터가 쏟아졌고 보이저가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2023년 12월 14일부터 보이저 1호는 갑자기 침묵에 빠졌어요. 온보드 비행 데이터 시스템의 메모리 고장이 원인이었죠. 영구적인 통신 두절의 위험이 컸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24년 4월 18일 대담한 결정을 내렸죠. 손상된 메모리의 코드를 다른 메모리 영역으로 재배치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신호가 보이저에 도달하는 데만 약 23시간이 걸리고 응답을 받는데 또 23시간이 걸려요. 메시지 하나를 주고받는데 꼬박 이틀이 걸리는 셈이죠. 모든 시도가 미지의 세계로 한 발짝씩 내딛는 거였죠. 단 이틀 후 수개월간의 치열한 작업과 기대 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이저 1호과 통신을 재개한 거죠. 끈질긴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놀랍게도 태양계 끝자락까지 멀어지고 있는 보이저를 원격으로 수리했고 지금은 다시 생존 신호 정도를 겨우 보내오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서서히 꺼져가는 보이저 1호의 희미한 신호를 아직도 수신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보이저가 조금만 더 버텨준다면 2026년 12월 15일 천문학자들은 보이저 1호의 1광일거리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탐사선의 신호를 다시 한번 수신할 예정이에요. 다만 정말 보이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아 보여요. 보이저가 계속 꾸역꾸역 버텨주더라도 결국 2030년이 되면 보이저에 들어있던 배터리에 남은 전력이 모두 바닥날 수밖에 없거든요. 보이저가 1광일 거리를 돌파하는 순간까지만이라도 부디 보이저가 잘 견뎌주길 바라죠. 그날 우리가 보이저가 떠있을 법한 방향의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린 매 순간 어제의 보이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도 하루가 걸리는 거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신호는 24시간 전 보이저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보이저 1호는 현재 뱀주인 자리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약 4만 년 후에는 기린 자리에 있는 글리제 445라는 별에서 약 1.6광년 거리까지 접근하게 되죠. 보이저 2호도 약 4만 년 후에는 안드로메다 자리에 로스 248이라는 별 근처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빨리 우리는 두 보이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그들은 조용히 성간 공허 속으로 사라지겠죠. 보이저는 아직 완전히 태양계를 벗어난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태양계가 태양의 중력 영향권 전체를 포괄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오늘날 이 영향권의 마지막 경계는 오르트 구름이라고 가정되는데 이는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구형 영역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행성계에 들어오는 해성들의 근원지 역할을 해요. 오르트 구름까지의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5만에서 10만 천문 단위 정도로 추정돼요.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와 맞먹는 거죠. 보이저 1호는 오르트 구름의 안쪽 가장자리에 도달하는데 약 300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약 3만 년이 걸릴 거고요. 그때가 되어서야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만약 먼 여정에서 보이저가 외계 생명체와 조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저에는 골든 레코드가 있으니 외계인들이 이걸 보면 한동안 즐길 거리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보이저가 영원히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어둡고 차가운 성간 공허를 평화롭게 떠돌게 될 거예요. 그들은 인류의 지식 탐구에 대한 상징으로 남을 거고, 작은 창백한 푸른 점의 거주민들의 야망과 희망을 우주에 상기시켜주는 존재로 남게 되겠죠. 2026년 12월 15일 보이저 1호가 흰 광일 거리를 돌파하는 순간은 단순히 하나의 이정표를 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류가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예요. 47년 전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출발한 작은 탐사선이 지금 빛의 속도로 하루가 걸리는 거리에 도달한다는 건 우리 인류가 상상만 하던 것들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이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목성의 거대한 폭풍과 이오의 화산, 유로파의 지하 바다 가능성,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 타이탄의 메탄 호수, 그리고 성간 우주의 신비로운 특성들까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이저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61km 밖에서 찍은 창백한 푸른 점 사진은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그 작은 점에서 이뤄낸 우리의 성취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줬죠. 2026년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보이저 1호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 어딘가에서 여전히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을 그 녀석.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인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저가 열어준 길을 따라 더 많은 탐사선들이,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저 먼 우주로 나아갈 거라는 것을요. 보이저 1호야, 일광 일거리 돌파를 축하해. 그리고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이상 우주로 가고 싶은 고양이 우주였습니다.